네, 이어서 증권면인데요. A23면이죠. 에머슨 퍼시픽 얘기가 나왔습니다. 골프장 운영 등 중국 진출 가시화. 에머슨 퍼시픽 주가 다시 꿈틀. 에머슨 퍼시픽은 지난 23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3.15% 오른 34,350원의 장을 마쳤다. 지난 13일 이후 8거래일 만의 반등이다. 조만간 중국 상하이 메이란 후 골프장을 위탁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민성투자유한공사 계열사인 상즈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이다. 그러네요. 에머슨 퍼시픽의 잇따른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은 아난티의 해외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민성투자유한공사 자회사인 중민구어지지번유한공사로부터 1806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에머슨 퍼시픽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리조트 회사죠, 리조트. 한마디로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를 저는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좋은 회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CEO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나쁜 회사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에머슨 퍼시픽 하면 남북 경협주라는 인식이 커요. 남북 경협주. 그래서 남북 관계가 조금만 좀 경색이 된다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든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러면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사실은 남북 경협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여전히 남북 경협주 이런 인식이 강해서 좀 손해를 보는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8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요. 반등이 나왔고, 근데 그 차트를 보면 지금까지 빠지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지금 바로 당장 매수할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만 하긴 하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꼭 사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마침 기사가 나왔길래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런 의미지 적극적으로 이걸 제가 추천한다거나 해서 지금 당장 사세요. 사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리조트 전문 회사인데요. 중국 진출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사, 중국 내에 있는 부동산 개발, 아니, 중국에 있는 기업과 여러 가지 기업들과 부동산 개발 합작사 설립도 많이 해요.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난달이죠, 지난달. 그러니까 11월이네. 11월 28일인가? 29일인가? 아마 거의 11월 말쯤에, 윤지투자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윤지투자그룹. 그게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중국 기업인데 부동산 개발 운영 기업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아마도 디벨로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윤지투자그룹이랑 합작회사를 같이 설립하자. 합작으로 합작회사 설립 등의 내용을 어떤 그런 거기에 이렇게 포함시킨 우리가 MOU라 그러잖아요. 양해 각서. MOU를 맺었습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 쓴 건 아닌데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윤지그룹이 자산이 한 3조 4천억 정도 된답니다. 자산이 3조 4천억 정도. 그래서 북경 서쪽으로 해갖고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 이름이 북경 향산 국제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북경 향산 국제 골프장. 근데 골프장이 북경 서쪽에 위치한데 한 27개 홀 정도 규모가 된답니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이고요. 그래서 에머슨 퍼시픽이 향산 국제 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MOU를 맺은 거죠. 위탁 운영. 그리고 윤지그룹이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경에다가 아서린풍 별장단지라고 해갖고요. 굉장히 고급 주택단지. 그거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에머슨 퍼시픽이 설계 자문을 맡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 요걸 또 그 위탁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뭐 얘기가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3월 달에 경기도 가평에다 문을 연 게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그 아난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아난티 하나의 브랜드 이름이죠. 브랜드 네임인데,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이라고. 이게 이제 부산에도 있어요.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요거를 분양했는데 요게 한 채당 분양 가격이 20억이 넘어요. 근데 오픈하기 전에 모두 다 팔렸고요. 내년 2017년도에다가는 부산에다가 또 요걸 만들어요. 개장 예정인데 부산 아난티 펜트하우스 해운대 부산에다가도 하나 지어요. 근데 이게 이미 90% 분양이 끝난 상태고 이달 12월에는 서울에다가 또 만듭니다. 근데 청담동에다가 국내 최초래요. 여성 전용 커뮤니티 공간이 아난티 클럽 청담 요거를 또 그 이달에 하고 2018년에다가는 내후년이죠. 아직 기간이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서울 도산대로 쪽에다가 약 60실 정도 돼요. 객실이. 그리고 수영장 있고 레스토랑 있고 피트니스 있고 메디컬 클리닉 뭐 스파 이런 걸 다 갖춰놓은 아난티 강남도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에머슨 퍼시픽이 원래는 그 옛날 이름이 MC타운이었어요. MC타운. 근데 요거는 이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회사인데 요거를 인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에 입점을 코스닥에 뭐라고 해야 돼? 입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업 현황은 요 정도 되는데 그 대표님이 지금 중국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 공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왜 이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일단 사업 모델이나 이런 거는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그전에는 인건비도 쌌잖아요. 그 왜 인건비가 쌌겠어요? 오직하면 세계의 공장이라는 소리를 다 들었을까? 왜 인건비가 쌌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의식이, 뭐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확 깨어있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해도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심한 경우는 이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막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국적 기업들이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 정도예요. 그럼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전에 그랬었지만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해지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게 뭐예요? 유흥이라든가 어떤 놀이문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레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셔지면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저라는 게 중국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잠에서 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분명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랍니다. 가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신흥 부자들은.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인구가 10억이 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1인당 한 명씩 1인당 한 개씩 골프채 한 개씩만 손에 잡아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일단 그 사업 모델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비전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시장성이 좋고 뭐 비전이 좋고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고 해도 그 사업을 영위하는 행하는 사업 주체가 역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역량이 과연 되냐 안 되냐 그걸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여기서 그 A부터 Z까지 기업 분석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일단 그 기업 분석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재무제표만 보면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일단 그 뭐 자본금을 많이 까먹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절대. 이익 잉여금이 결손 처리된 건 없고요. 계속 뭐 플러스가 나고는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이. 그래서 30기 3분기 말, 즉 2016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딱 보면 이익 잉여금이요. 369억 정도 돼요. 369억. 그리고 자본 총계, 자기 자본이
2,560억. 나쁘진 않죠. 그 전분기에도 보면, 전분기, 29기 말, 즉, 요거는 이제 1년간, 이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총 1년간 이익 잉여금은 400억이 조금 안 되네요. 399억 정도. 근데, 물론 아직 4분기가 지금 나온 게 없죠. 한 분기가 더 남았는데, 특별한 일만 없으면 이익 잉여금은 그 29기에 비하면, 즉 작년 2015년도 1년치에 비하면 올해 30기, 2016년도 1년간의 그 이익 잉여금은 작년 그 399억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익 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유동자산, 유동부채 나오는데, 유동자산이라 하면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그게 963억. 그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69억. 반면에 유동부채는 뭐냐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얘기합니다. 그게 640억. 그래서 유동자산보다는 적어요. 그럼 좋은 거죠. 그 중에 단기 차입금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이 224억.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상으로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올해 30기, 올해 2016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적된 게요. 매출액이 358억이야. 근데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어요. 31억 적자입니다. 적자. 단기 순이익도 27억 손실이 나버렸네. 요게 좀 아쉽네요.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이 다, 영업이익은 적자, 단기 순이익은 손실. 뭐 아주 위험할 정도의 손실은 아닌데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봤는데 그 왜 저렇게 손실이 났을까?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를 보면요. 전체로 보면은 215억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가 좋은 거거든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왔냐 나갔냐 그건데 이게 215억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밖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빠져나갔다. 왜 빠져나갔을까?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단기순이익인데요. 단기순이익 27억 적자 났다고 아까 손실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 15억도 나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갔는데 매출채권이 증가해버린, 이게 크네. 매출채권이 증가했네요. 41억. 아유. 매출채권 또 설명드려.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이거 다 얘기하다 보니까 뭐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매출채권은 내가 물건을 어디다 이렇게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치자면 내가 물건을 어디다 이렇게 납품, 즉 매출, 납품을 하고 즉 팔았다고. 그럼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돈을 그 자리에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외상으로 줬다고. 한마디로 외상으로. 나중에 받기로 하고. 외상이죠, 외상. 이게 많이 증가해 버렸네. 매출채권이 증가하면 외상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현금 흐름표상에서는 마이너스로 봅니다.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걸로 봅니다. 칩니다. 받을 돈은 못 받았으니까.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투자를 832억을 투자했네요. 832억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어디다 투자했나고 보니까 뭐 유형자산을 취득했대요. 여기에 무려 665억을 썼네. 유형자산 취득. 유형자산이 구체적으로 뭘 취득한 거지? 그건 밑에 뭐 주석을 봐야 되겠죠. 하여튼 여기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돈을 많이 썼네요. 그래서 그 투자, 참고로 현금 흐름표상에서 투자 있잖아요. 투자는 마이너스로 잡히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마이너스. 왜냐면 마이너스는 현금 흐름표상에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어딘가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기업 분석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재무제표만 일단, 요것도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해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봤는데, 하여튼 그 결론은 에머슨 퍼시픽은 이제 자꾸 더 이상 남북 경협주라는 인식을 우리가 조금 버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이어서 같은 증권면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가 나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본격화. 23일 상장 예비 심사 청구. 내년에 기업공개 시장의 대여로 꼽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내년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 시밀러 제조업체인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 4,024억에 영업이익 1,119억을 기록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 회사 지분 44.4%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 외국계 투자자를 공략하기 위해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유명하죠. UBS를 공동 주관사로 선정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 대우다. 이게 UBS를 어떻게 끌어들였네요. 이거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게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서정진 회장님께서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도 한번 그럼 외국계 주관사도 한번 끌어들여보자. 왜냐면 이제 외국인 그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되니까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선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회장님이. 참고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통 이제 그 전에 수요 예측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한 400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90%가 다 외국에서 해외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이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야, 니네 우리 좀 주관사 선정이 되면 니네도 좋은 거니까, 해외 주관사로 선정이 되면 니네도 돈도 벌고 좋은 거니까 좀 들어와봐라. 그래서 좀 입찰에 응해봐라 그랬고, 보통 RFP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좀 입질이 올 만한 투자은행, 외국계 IB 투자은행을 좀 이렇게 물색 좀 골라가지고 IPO 입찰 제안 요청서, 즉 RFP,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RFP를 다 보냈대요. 다 뿌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꺼져. 그러고 거들떠도 안 받답니다. 거의. 근데 어떻게, 야, 이게 UBS를 끌어들였네, 그래도. UBS는 뭘 보고 들어왔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예정대로만 간다면 내년 4월에서 한 6월 사이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겠죠. 흥행에 얼마나 성공할지,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닥 대박까지 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셀트리온이면 몰라도. 근데 셀트리온은 이미 상장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근데 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즉, 종목을 선정할 때,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이 기업의 사업 분야가 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 봐야 될 게, 오너 혹은 CEO를 봐라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일들을 주로 했는지, 이런 걸 많이 봐라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제가 서정진 회장님한테 조금 실망했습니다. 제가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실망했는데, 나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안 좋은 건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또 뛰어드셨어요. 엔터테인먼트 사업. 우리도 할래, 나도 할래 이래가지고, 니네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계열사 중에 드림 E&M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드림 E&M 계열사인데, 이게 주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제작하는 회사인데,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리암 니슨, 제가 좋아하는 배우죠. 리암 니슨이 나왔던. 거기다가도
한 30억, 40억인가 30억인가를 투자했어요. 물론 뭐 이득은 받겠죠. 투자 수익은 거뒀죠. 흥행에 성공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뭐 1, 2년 내는 어렵겠지만 추후에는 요 드림 E&M도 상장을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정진 회장님이. 그래서 이제 나름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름 전략이 있으시고 물론 저보다 다 똑똑하신 분이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근데 말씀으로는 그래요. 그 한스킨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었는데 올해 13년도에 인수를 했죠. 셀트리온이. 그래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셀트리온 스킨큐어. 제가 알기로는 이 본사가 아마 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사거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인수해갖고 이제 이름을 셀트리온 스킨큐어로 바꿨어요. 예? 한스킨이 뭐예요? 화장품 회사고 코스메티컬이라고 그래갖고 일종의 그냥 화장품 회사를 인수한 거죠. 그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술과 어떻게 접목을 화장품에다 접목을 해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겠다 그래서 인수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그냥 줄여서 이름이 기니까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줄여서 스킨큐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스킨큐어가 셀트리온 GSC란 또 계열사가 있는데 거기 100% 자회사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이 지분을 70%인가? 70% 맞을 겁니다. 그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스킨큐어 옛날 한스킨 그 스킨큐어라는 화장품 그 회사가 있으니까 여기랑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드림 E&M이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든 거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드림 E&M이 갖고 있는 그 한류 콘텐츠를 스킨큐어의 어떤 그 뭐랄까 그 화장품 마케팅에 접목을 시키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을 통해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그런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 E&M이란 것도 만드셨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스킨을 인수해서 그 코스메티컬 전문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 스킨큐어 아까 얘기했던 셀트리온 스킨큐어도 분명히 아마 상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상장을 하려고 할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뭐 제가 정확히 쪽집기가 아닌 이상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장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굳이 비교를 한다면 드림 E&M보다는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더 빨리 상장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이번에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이 완료되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셀트리온 스킨큐어도 상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비상장 회사니까 아직은. 그래서 그 장외 시장에서 살 수만 있다면 셀트리온 스킨큐어도 한번 사놓고 있는 게 그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사로 이 기사를 선정해 봤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ltree.kr을 입력하세요.